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직재재산위원회의 위원장을 작년 11월 달에 맡기 시작해서 거의 1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가지재위를 맡으면서 우리 지재위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또 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슬로건을 고민을 좀 하다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의성 가득한 멋진 지식 강국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지식재산 강국, 그러면은 우리 IP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다 잘 이해가 쉬운데 일반인들한테 지식재산 강국이라는 말을 하면은 얼른 너무나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런 제목으로 슬로건을 만들었는데, 지식강국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이 가득한 지식강국, 그게 지식재산 강국인데, 우리나라의 최근의 발전 동향을 보면 산업재산권뿐만 아니라 콘텐츠 분야의 저작권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또 K컬처, K팝, K드라마 등등 해가지고 이 콘텐츠 저작권 분야가 굉장히 강한 지식 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멋진이라는 말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창의성 가득한 멋진 지식 강국, 이게 우리의 비전이다. 이제 이렇게 슬로건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지금 출산율도 엄청나게 낮아지고 또 헬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참 오랜 동안 우리 젊은 사람들의 뇌리에 떠나지를 않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이 뭐 급격히 노령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2030년이 되면은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누르고 최고의 노령화 국가가 됩니다. 몇 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구 피라미드도 이제는 정상적인 피라미드에서 그 역피라미드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생존은 과연 어떻게 해야 가능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피라미드가 역피라미드로 되면서 이제는 모두가 좀 길게 일해야 된다. 인생의 이모작을 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경제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다. 그게 하나의 대전제고, 두 번째는 젊은 사람들,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사람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줄어가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과거보다 좀 더 창의적인 일 중심으로 업무를 집중해야 된다. 그 창의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발명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콘텐츠의 제작, 이것도 굉장히 창의적인 일이고, 우리나라로서는 최근에 콘텐츠 저작권의 그 무역 수지 흑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도 역시 우리 젊은 세대가 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보고, 결국은 이제는 산업재산권, 전통적인 IP뿐만 아니라 콘텐츠 저작권, 이 두 가지를 양대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 5,100만이 넘는 그런 시기에 3만 4, 5천 불의 1인당 GDP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2100년도에 우리나라의 현재 추세를 그대로 감안하면 한국의 인구는 1800만에 불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1800만의 인구에 우리가 지금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던 많은 사람의 손이 필요한 일들은 AI가 하거나 아니면 많은 개발도상국가로 넘기고 우리는 좀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애플이라는 회사가 제조 공장 하나도 없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산업재산권 그리고 저작권 그리고 영업 비밀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시장 가치가 큰 회사가 됐듯이 우리 기업들도 앞으로 좀 더 지식재산에 집중을 해서 그 지식재산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산업 구조로 가야만 우리가 1800만의 인구까지 가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경제 시스템을 선진화시켜 나갈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전체 인구가 2천만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네덜란드의 1인당 GDP는 6만 불 정도가 돼요. 그 네덜란드에서 이 소위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의 1%인데 1%가 GDP의 8%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4%인데 GDP의 3%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앞으로 약 7, 80년 후에 2100년을 바라보면 그 사이에 물론 뭐 이민 정책도 변할 거고 또 남북 간의 변화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의 추세가 그대로 지속된다고 하면 우리가 네덜란드와 같이 적은 인구지만은 굉장히 창의적인 나라로 탈바꿈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한 40여 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그 특허 제도에 대한 시간 여행을 한번 해보면 1977년도에 한국특허청이 출범을 하면서 한국의 IP 제도가 선진화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정말 큰 변화는 1988년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통상법 301조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소위 지재권에 대한 대외 개방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그때 물질특허 제도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되고 소프트웨어 법적 보호를 위한 그 법의 제정이 이루어졌었죠.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나름대로는 지식재산 제도의 혁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2011년도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국가 전체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지식재산 기본법을 제정을 하게 되고 2012년도에 처음으로 지식재산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국가계획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시작했던 게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정확히 50년 후에 유형자산 중심의 경제개발 계획에서 무형자산 중심의 경제개발 계획으로 2012년도에 처음으로 5개년 계획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3번에 걸친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2022년부터 제 3차 5개년 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그 사이에 발전을 보면은 결국 1960년대에 시작된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대기업의 육성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식재산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하버드의 경제사학자인 데이비드 랜디스 교수 이분은 경제학자이면서도 역사학자인 분인데 이분이 국가의 부와 빈곤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지식이 곧 재산이다. 한 나라의 발전은 첫 번째는 사회제도와 문화, 소위 새마을운동 같이 경제하고자 하는 의지,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했고
둘째는 자본 축적이 돼야 중화공업 투자라든지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둘째는 자본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중요했고 그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것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지식이다 하는 점에서 우리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경제사학자 입장에서 설파를 했습니다. 그 미국이 특허제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 건국 초기부터 이제 발명자의 창의적 능력을 보호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일본도 메이지 유신 이후에 결국은 새로운 일본의 번영은 특허제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이 1885년도부터 시작이 됐지만, 우리나라의 특허제도는 다 아시다시피 이 2조 말기에 지석영 선생님이 특허제도 실시를 상소했지만 우리나라의 구한말 쓰러져가는 나라에 그런 얘기가 잘 맥혔을 턱이 없고, 그 이후에 일본법에 의해서 특허령이 공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특허제도는 미 군정 치하에서 1946년에 특허법이 제정이 되고 특허국이라는 것이 미국의 모델을 따라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특허제도는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발명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던 상황에서 1961년도에 이제 공업소유권에 대한 선진화가 필요하다 해서 법 개정을 시작으로 해서 비로소 1977년도에 특허청이 개청되면서 IP5 체제를 출범하는데 약 30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는 다 나름대로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특허제도를 잘 활용했지만 한국의 경우는 선진제도를 그냥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은 했지만 국가 차원에서 지도자의 정책 의지가 분명하지는 않았던 그런 측면의 차이가 있는데, 결국 특허제도가 과연 왜 필요하지 하는 얘기를 저는 1978년도 특허청 심사관을 하면서 늘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40여 년을 경험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은 무슨 학자들의 이론이 아니고 제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꼈던 특허의 역할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만, 초창기에는 특허제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촉진이 됐고, 그 이후로는 우리의 기술 도입과 개량을 위해서 실용신안제도와 디자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특허제도가 필요했다 하는 인식을 확실하게 했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R&D 투자 면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우리나라 GDP 대비 R&D 투자가 세계 1위 또는 2위를 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독자 기술을 잘 보호하고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된 많은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특허 제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미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 추세가 우리나라의 GDP의 변화하고 상관관계를 밀접하게 가지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G7 국가에서의 특허 건수와 GDP는 확실한 포지티브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고, 특허 활동과 R&D 투자가 GDP 성장을 촉진한다고 하는 리서치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 경제 성장의 경우는 낮은 인건비에 의존하는 요소 주도형 성장에서 투자 주도형 성장, 다음으로 기술 혁신 주도형 성장, 지식 주도형 성장의 단계로 순조롭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특허 제도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고, 이제는 특허 출원이 전 세계 4위. 그러나 GDP나 인구 대비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 양이 세계 1등이 됐습니다. 정말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나라가 됐고, 또 PCT 국제 특허 출원이 세계 4위권에 이르렀고, 이제는 특허 5강이라고 하는 IP5의 상임 이사국으로 이제는 우리나라도 당당히 2007년, 8년부터는 세계적인 특허 질서를 직접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런 변화는
뭐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유형의 자산과 무형의 자산으로 나눠봤을 때 미국 경우에 S&P 500이라고 하는 대기업들이 시장 가치가 이제는 무형의 자산 중심에서 유형의 자산 중심으로, 유형의 자산에서 무형의 자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2020년도에 집계된 오션토모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S&P 500 기업은 무형 자산이 90%에 해당되는 시장 가치를 갖는다. 애플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공장 하나 없어도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무형의 자산이 시장 가치의 90%를 구성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업이 된다. 이것이 결국 이런 모든 변화를 함축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지재위에서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제6기 지재위의 정책 방향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지금 새로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정부 하에서 이미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식재산은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익을 지켜내고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성장 동력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셨고, 국가지재위가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달라 하는 것이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민간에서 나온 공동위원장입니다만 국무총리님과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을 심의하고 조정해 나가고 있고, 사무기구로서는 지식재산 전략기획단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간의 지식재산 정책을 간단히 리뷰해 본다면, 제1차 5개년 계획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비전이었고, 2차 계획에 있어서는 이제 IP가 양에서 질로 가자, 또 민간의 IP 거래와 금융 등의 서비스 산업을 확충해 나가고 영업비밀도 또 중요한 팩터로서 보호해 나가자. 그리고 IP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상, 그리고 IP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 이런 것들을 중요한 계획으로 저희들이 수립을 했고,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특히 지식재산권 소송의 관할 집중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소위 무효소송과 침해소송의 관할 집중을 이루어내서 특허법원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관할 집중을 통해서 아주 일관성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통해서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재미난 것은 연도별 지재권 수지가 저희들이 많이 개선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지재위가 만들어진 이후에 산업재산권 분야의 만성적인 적자가 상당 부분 개선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 저작권 분야의 무역 수지는 우리나라의 BTS, 기생충 등의 K컬처의 영향으로 상당한 흑자를 보이면서 지재권의 무역 수지가 2022년도에는 13.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저작권 분야의 흑자가 많은 기여를 했고, 금년 상반기에 통계가 나온 걸 보니까 역시 저작권 분야의 호조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처음으로 상반기에는 지재권의 무역 수지 흑자가 실현이 됐습니다. 3차 5개년 계획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변화,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심화가 되고 또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하는 데 맞춰서 지식재산 전략을 구사해야 되겠다 해서 국가 전략 분야의 핵심 IP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특히 표준특허의 점유율을 2020년도에 18%에서 2026년도에는 23%까지 늘려나가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 IP 무역 수지는 이미 상반기에는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만은 산업재산권 분야를 포함해서
2026년까지는 흑자 기조를 가져가자. 그리고 IP 보호 수준에 있어서도 특히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IP 침해 방지 및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위 IP 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표준 특허에 대한 여러 가지 발표가 있겠습니다만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의하는 표준 특허는 지재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 지침으로서 표준 특허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표준 특허가 5G 표준 특허 경쟁으로부터 지금 여러 가지 보유 기업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하지만 이 5G 특허 패밀리 대부분은 10개 기업이 76%를 소유하고 있는데, 선언된 5G 패밀리 수는 4G에 비해서 2.5배 증가를 했죠. 전 세계적으로 유효한 등록된 5G 특허 패밀리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 산업이 5G 표준 특허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고, 요새는 많은 통신 업체들이 특허풀을 가지고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많은 권리 행사 또는 로열티 요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6G 기술 표준도 이제 새로운 경쟁의 무대가 되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차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핵심 IP를 어떻게 더 많이 확보할 거냐, 그리고 전략적 IP 보호 체계를 더 강화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IP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해 나가야 되겠다. 특히 IP 분야에 있어서 기술 담보 제도라든지 하는 투용자 규모를 크게 키워서 2020년에 2조 원 정도에 불과했던 IP의 투용자 규모를 4조 원 이상으로 늘리자.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도 IP 무역 수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서 이제는 IP 기반의 혁신 창업기업, 강소기업, 중견기업들을 키워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또 특히 신한류 확산을 전도하는 K 컨텐츠 분야의 육성을 위해서 컨텐츠 수출액을 2026년까지는 166억 달러, 컨텐츠 매출 100억 원 이상의 기업 수를 2,500개로 이상으로 늘려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명실공히 교육이나 인력 양성을 통해서 글로벌 IP 선도 국가의 기반을 만들어 가자는 생각입니다. 특히 제가 맡은 제6기위원회에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창의성 가득한 멋진 지식 강국을 슬로건으로 해서 국가지재위는 기본적으로 지재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아젠다를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결국은 IP 소송의 전문성이 유지가 돼야 우리가 IP 허브 국가로서의 역할도 되고, 또 권리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된다고 하는 프로 패턴트의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재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허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재권에 대한 모든 분쟁이 한꺼번에 일괄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 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서 전통적으로는 산업재산권은 산업활동에 관계되는 것이고 저작권은 문예활동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AI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두 권리가 출발점은 달랐지만 점차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고, 특히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이 두 법제를 조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특히 캐릭터 등은 저작권과 상표권, 디자인 보호권으로 전부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권리 간 충돌 현상 같은 것도 예상이 되는 그런 측면의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작권 콘텐츠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특히 요새 웹툰의 시대가 됐는데 웹툰이 2차 저작물, 3차 저작물로 변하면서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산업화를 촉진하도록 하고, 지재권 생태계의 역시 금융과 사업화를 통해서 핵심 플랫폼을 강화하도록,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향토별로 지식재산을 발굴해서 지역 공동화를 막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외교적으로 이미 포지셔닝을 분명히 하게 됐습니다. IP5 국가일 뿐만 아니라 G7 플러스 1의 국가로 머지않아 G8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R&D 투자도 세계 2위, 내국인 특허 출원도 세계 1위, 그리고 한미 동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기술 동맹, 그리고 아시아 유일의 유럽에서 벌어지는 R&D 컨소시엄에 한국이 유일한 정회원 국가입니다.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전통적인 산업대상권을 통한 하드 파워, 그리고 K-컬처를 통한 소프트 파워가 합쳐진 IPR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국가의 모습, 그리고 이걸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성장,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